작가의 시선 전용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눈길에 조심하셨어요? 그럼요. 무사히 오신 거 보니까 조심하신 것 같아요. 뒤꿈치부터 딛고서 따박따박 걷고 있어요. 운동화 신고 오셨어요? 네. 조심해야 돼 진짜. 네. 그래도 생각보다는 오늘 그렇게 미끄럽지는 않네요. 날이 풀려갖고. 그러게요. 다행히. 어저께 살얼음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괜찮아서 다행이에요. 전 새벽에 네. 평상시보다 한 10분 15분 더 빨리 나왔거든요. 오. 왜냐면 이제 어제 눈이 왔고 길이 막혔을 줄 알고. 네. 회사에서 사람들이 차를 안 갖고 왔나 봐요. 네. 차가 평상시에 반으로 줄었어요. 생선 달리셨네. 길이 안 먹히더라고. 원래 새벽에 뭐 안 막히는데 뭘 또 그렇게 엄살을. 며칠 전에 막혀갖고. 자, 오늘 시선 어디에 꽂히셨어요? 우리가 그 과거의 경험에 거기서 이제 벗어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는 차가 막혔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 안철수 대표의 어떤 승부수, 이 전 당원 투표에 이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그 바른 정당하고의 통합을 걸겠다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냉소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만하기도 하죠. 그동안은 이제 안철수 대표가 보여줬던 아마추어적이고 또 오락가락하는 행보라든가 그러면서도 또 정말 답답하다 하고 그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게 되는 이런 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첫째 정치라는 거는 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정치인이 걸 게 뭐가 있겠어요. 생물학적인 목숨보다 정치적인 목숨이 더 막중한 거거든요. 생물학적으로 죽어도 정치인은 정치인이지만 정치적 생명이 죽으면은 더 이상은 이제 한 인간으로서도 잊혀지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는 승부수를 띄운 거죠. 그렇죠. 그건 제대로 된 딱 느낌으로 오세요. 승부수를 띄운 게. 당연하죠. 이것보다 더한 승부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냉소적으로 보고 냉소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 중에 또는 정치인 중에 진짜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혹자는 그러죠. 딱 전당원 투표에 붙였다 하니까 오세훈 시장의 그 투표가 생각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이제 오세훈 시장 못지않게 이제 끝나는 거다. 패망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안철수의 선택이 오세훈 파트 2냐 아니면 정말 정치적인 기적이냐. 저는 안철수가 폭망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하나의 승부수를 띄우고서라도 이 정치판을 떠난다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즉 국민 성과가 없을 거라고 예측하세요? 저는 반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당원 투표에서 얼마나 이제 동원력을 갖고 있느냐, 또 대표가 모바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승부수도 있긴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안철수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정치적인 팬덤이 그렇게 공고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은 박근혜 팬덤이라든지 그 문재인 팬덤이라든가 그래서 정치인이 이런 승부수를 띄울 때 가장 이제 뒷 배경을 받쳐주는 거는 정치인의 즉 강력한 지지력. 네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여기까지 나갈 수 있는 정치인의 어떤 강력한 팬덤인데 그 점에서는 부족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의 정당이 갖고 있는 아주 묘한 그 얼치기 지역 그 기반에다가 또 그러면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는 저는 문제는 있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시선도 있어요. 좀 이제 고만했으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꽤 많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안철수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구태와의 이별을 얘기를 했지만은 국민들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다 호남 출신 정치인들을 다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반반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어떤 친노계로부터 이제 홀대를 받았던 그 구원이 있어서 지지한 분도 있지만 진정한 이 나라의 새로운 정치를 원해서 안철수를 지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2016년에 총선 때 국민의당 바람, 안철수 바람이 분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호남에 계신 분들이 무능하지 않다, 무책임하지 않다. 그러나 어설프다.
하지만 어설픈 거는 자신이 아주 고된 훈련을 통해 가면서 정말 도제 밑에서 이 호남이라는 도제 밑에서 그 정치 10단의 도제 밑에서 고생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신 분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안철수의 승부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도 열고 눈도 열고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 안철수 전격 분석. 네. 일단 매우 독특한 캐릭터의 그 정치인이죠. 예. 첫째는 그 모든 캐릭터가 이 반정치적이에요. 안철수는. 그러니까 골방의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예. 그리고 사람이 떠난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치인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인파워먼트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신을 도와주는 지지 세력 혹은 정치인들에게 당신은 뭘 해달라고 확실하게 임무를 줘야 돼요. 아, 그게 임무임과 동시에 신뢰.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여기서는 손을 띄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안철수 그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마지막에 했던 거는 나 홀로 뚜벅이 그러니까요. 유세였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 할 거를 지정해주지 않은 채 나 혼자서 김사과처럼 뚜벅이처럼 돌아다닌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선거 운동으로서는 상당히 비조직적이고 원시적이고 무모한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최장직 교수가 이제 안철수의 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을 그만두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나의 역할이 없었다. 나의 주장과 나의 아이디어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분의 역량을 극도로 썼으면 어마어마한 역량을 보였을 뿐인데. 네, 좋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할 일도 또 자신이 갖고 있는 후보로서의 말하자면 내 대신 보낸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 주변에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에 임종석 실장을 보냈는데 사람들은 그걸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대신에 왔다고 했지만은 안철수는 그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정치계에서 매우 독특하고 이제까지 전례 없던 캐릭터의 정치적 신데렐라였다. 이 신데렐라는 또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이제까지 이 정치 쪽에서 이렇게 볼 때는 계단을 밟은 정치인들이 대선 후보가 됐어요. 근데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볼 때 방송에서 무릎팍도사라는 방송에서 떠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능이 키운 이 정치 스타라는 점을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극복을 못했던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승부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글쎄 오시다 될까요?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 분야에서 네. 그 뭔가 바이러스 퇴치기 백신 분야에서 이미 일가를 이루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위인전에 나올 정도로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에 실렸었죠. 투철했던 분이었고, 그 다음에 2011년에 서울시장 도전한다 그럴 때 무척 신선했고, 그렇죠. 50%인데 이런 게 정치적으로 그대로 와갖고 여기서 잘 살렸으면 어쨌든 정치도 외부에서 신선한 충격이 올 필요가 있을 때였었거든요. 네, 저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참 그 안쓰러운 건 뭐냐면 이분이 정치를 하지 않았었으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했을 거예요. 또 이제 여전히 스타의 위치에 있었을 거고. 근데 정치라는 데 뛰어든 거는 아마도 매우 순수한 의지가 아니었을까. 진정한 선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즉 자신에게 50%의 지지를 준 이런 국민들의 지지를 보면 이건 정말 안철수 새 정치에 대한 기대다. 기대였었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거부한다는 건 매우 오만하고 또 직무유기가 아닌가. 저는 이런 순수한 의지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치라는 거는 순수한 의지를 망가뜨리고 또 발목을 잡고 조롱하고 냉소하고 이런 거죠. 근데 그거를 안철수 대표가 이겨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 볼 때는 만신창이 일보 직전에 가서 정말 피눈물을 삼키면서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전 작가님 지나온 얘기지만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였을 때 지금의 그 박원순 당시 후보는 5%도 안 나오는 그러니까요. 최약체 후보였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안철수 당시 일반 민간인이지만 안철수 당시 같은 경우는 5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만약 시계를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 본인이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게 맞았다?
저는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안철수라는 한 개인이 볼 때 우리 정치에서 늘 지지율 싸움으로 할 때 그거를 부시고 싶었던 것도 자기의 새 정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즉 5%의 지지에 대해서 50%가 양보하고 물러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가 갖고 있던 어떤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권자들은 그때 열광했죠. 그래서 삽시간에 순식간에 눈을 떠보니까 대선 후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대선에서도 이제 당시에 문재인 후보에게 이제 양보를 했었는데 이런 양보의 정치에 대해서 열광했던 유권자들을 잡아두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정치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요, 진짜. 그렇죠. 즉 자신의 장점을 살렸어야 돼요. 안철수가. 근데 안철수 대표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의 장점을 오히려 버리면서 민주당에 입당하고 또 민주당을 탈당해가지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이 호남 쪽에서도 그분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정말 오래 하셨고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으니까 요새 말로 그런 분들하고 다시 손을 잡은 데서 안철수의 패착이 있었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그 하는 행보를 보면 참 고난의 행군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마 그때 꼿꼿하게 자기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면 지금 굉장히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 전영욱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이제까지 여러 이제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정치를 깊게 이해하고 깊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정치인 안철수로서 가장 잘못된 선택이 뭐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 민주당에 들어간 거였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안철수는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갖고 있었잖아요. 즉 5%에게 양보할 수 있는 안철수 대표였고 또 문재인에게도 하나의 양보를 했던 여러 가지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새로운 정치의 그 틀을 스스로가 깨버린 거예요. 그거는 마치 유리 그릇과 마찬가지로 아주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안철수의 이제 그 잘못된 행보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민주당에 들어가지 말고 중도 진영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갖고 정치 계속 하는 게 맞았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제 그냥 무소속 정치인으로 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안철수 대표로서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사람들을 이제 하나둘씩 모아가지고 지금 안철수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거는 지금 몇 명이겠어요. 그 이상의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으면 그냥 오지 말라고 해도 제발로 걸어 들어오는 게 새를 보고 새불림을 보고 오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그 비정치적인 행보만을 걸어왔다는 거 또 그것이 안철수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도 TV 토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거는 아니잖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만큼 정치인들에게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제 김성민 씨가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회사에서 했던 일 또 저희 업계에서 아마 IT 업계에서 이제 일을 하시니까 아주 희귀한 일로 선망의 대표였는데 왜 정치에서는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즉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정치를 하더니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정말 저도 궁금해요. 그렇죠. 정치 DNA가 없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이 왜 정치에만 들어가면 저렇게 망가질까? 이게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일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정당 정치에 함몰했기 때문이에요. 이 정당이라는 곳에서 구 정치에 자신을 담으면서 자신의 컬러와 자신의 장점을 잃어버리는 것. 이런 점에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정당 정치에서 새로운 길을 진즉 갔으면은 지금과 같은 고통은 없었을 거다 이렇게 보죠. 사람들이 떠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안철수.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치인으로서 약점 아니에요? 저도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방송에서. 네. 근데 그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정치인들도 나빠요. 이 국민의당이라든가 몇몇 안철수 대표와 달쌈스벳이에요? 네? 달쌈스벳 달면 삼큐 쓰면 맨날 달쌈스벳. 그런 것도 그런 게 크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은 좀 약간 이런 말씀을 제가 너무 심하게 알지 모르지만 약간 거지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요? 네. 충격.
제가 뭐 자유한국당의 전전당에서도 느꼈는데 예. 돈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서 너무 돈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밥을 어떤 걸 사주잖아요. 뭐 설렁탕을 사주면 째째하게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설렁탕을 사준다고 호텔에서 내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었고 또 이제 전에 이제 뭐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직업을 가졌던 분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그렇게 술을 퍼마시고 나서 대리도 안 불러주고 그다음에 갈 때 봉투도 안 주고 이럴 수 있냐? 아니요, 저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안철수 많이 하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그 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니 그렇게 돈도 많은데 좀 풀지. 그런 얘기 저도 들었어요. 쓰지. 그런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네. 그리고 뭐 누구 뭐 이렇게 이 차도 좀 사주지. 예. 기사도 붙여주지. 물론 요즘 밥도 잘 산대요, 근데.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아니 늦었다기보다는 저는 밥을 사달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굳이 내 밥그릇 내가 채우고 내 밥 내가 사 먹으면서 정치를 해야지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지. 정말 저기 참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맨날 남한테 밥 사달라고 하고 안철수 대표가 제가 한마디 해도 돼요? 밥 사준 사람 아니잖아요. 네 입으로 들어가는 밥 네 돈으로 먹으라.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밥을 사달라니까 먹으면 요새 말로 되지. 내 팔 내가 흔들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팔 네가 흔들고 이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런 점에서 안철수 대표의 어떤 이 돈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를 일종의 그 돈주머니로 보는 시각 이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맞아요. 저는 오늘 그런 컨셉 거를 좋아요. 너무 봤기 때문에 오늘 컨셉 좋아. 네 밥 네가 먹으라. 속이 다 시원하네. 후원금 달라고 그러고 그 후원금으로 밥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왜 정치인들이 맨날 호텔에서 좋은 밥을 먹어야 돼요? 맞아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먹는 밥하고 똑같은 수준의 밥을 먹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전전당에 있을 때도 제발 이러지 말아라. 거지냐. 3만 원에서 5만 원 올리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러고 이랬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전당에서 왜 어떻게 자기의 지역구에 있는 지역 구민보다 더 좋은 밥을 먹어야 되냐. 그 지역구의 수준에 맞게 먹어야 된다. 물론 강남 지역구 라면 강남 수준에 먹는 거 제가 뭐라고 저는 하잖아요. 강남 지역구입니다. 글쎄요. 강남 좌파일 뿐이죠. 자,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 둘이 만나면 지금 이제 유승민 대표 흥분했어요. 유승민 또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의 경우는 지금 뭐 이렇게 잃을 게 없어요. 안철수가 잃을 게 없다 하지만 진짜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유승민이잖아요. 아니 안철수 대표는 저렇게 선언하면서 갈 길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유승민 대표는. 그렇고 또 안철수 그 대표가 시간 많아요. 괜찮아요. 이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안철수라는 한 정치인이 여기서 상처를 입고 또 마침내 정치적인 목숨을 정말 단두대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했지만 그는 이슬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라진다 한들. 근데 이제 유승민 대표의 경우는 계속 이렇게 눈치 보다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뭐 신중하게 대처하겠다 이러면서 간을 계속 보다가 진짜 간철수가 아니라 간승민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오늘 뭐라고 하냐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뭐 만나보겠다 이런 이제 러브콜을 보내는 거는 뭐 이제 창구를 통해서 그렇죠. 뭐 만나겠다. 유승민 대표는 아마 지금 이제 계산기를 이제 두드려 본 거예요. 일단 이 통합이 됐으면 누가 대표가 되면 좋을까 이런 여론조사에서 유승민이 안철수를 앞섰잖아요. 앞섰어요. 그런 점에서 매우 한껏 고무돼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안철수쯤이야 이런 식의 굉장히 이 유승민 대표는 마초 기질이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마초 기질이 여러 차례 있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마초 본능이 되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정치인들 좀 알로 보는 기질도 있고. 그런 거 있죠. 내가 굉장히 똑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자신을 던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정치라는 거는 행동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맞아요.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로 있다간 이러다가 내가 또 이렇게 또 여론조사라는 건 언제 또 뒤집힐지 모르는 거예요. 거니까 지금 빨리 깃발을 꽂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오늘 강력한 멘트를 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한번 우리 합당에 대해서 절차도 알아보자 이러는데 정치는 제가 맨날 다큐라고 하면서 예능이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드라마라는 점에 있어서 누가 더 드라마틱하게 정치적인 행보를 가느냐 이런 점에서는 지금 안철수가 상당히 앞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통합 반대파인 박지원 전 대표가 3, 4등이 합당하면 꼴등 된다.
근거와 논리적 근거는 없는데 뭔가 말이 그럴듯해 보여요. 지금 이제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그분은 뭘 갖고 있다. 또 그분은 뭐가 풍부하다. 뭐 이런 거에 뭐라는 건 아마 뭐 그분이 특출한 정치적인 팬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뭘 갖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박지원 대표에 대해서 만만치 않게 보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치인이 자기 소명을 다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라져 주는 거예요. 네? 사라져 주는 거. 그 전에 저는 호남을 위해서 이분이 좀 사라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17대를 끝나고 그만둔 김용갑 의원인가요? 삼선하고 떠난 분. 여의도 보면서 나 할 만큼 다 했다. 이게 무슨 마르고 닳도록 대를 이어서 할 직업이냐 하면서 던졌을 때 그분이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좌파나 진보 중에서 보수 꼴통이라고 표현했었거든요. 근데 떠날 때 깔끔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지가 완전히 틀려지더라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분하고 같이 상임위를 했던 김용갑 씨 맞죠? 김용갑 의원 다 저기 그때 열린우리당 의원들조차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상임위를 해보면 10분 전에 딱 와서 있으시고 그다음에 아주 깔끔한 분이에요. 멋진 모습이었어요. 지나보면. 그리고 이제 김용갑 의원하고 저거는 참 잘 지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박근혜 그 전 대통령한테 등을 돌려서 저를 무지무지 미워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친했나요? 그분하고? 그분은 대단한 그 박근혜 친박. 네, 그렇지만은 그분이 최근 들어서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다. 박근혜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럴 줄 몰랐다. 그럼요. 그래서 처절한 어떤 반성문을 쓰셨는데 저는 그런 것이 노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노 정치인은 사라져 줄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 마지막 이제. 권력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나 유승민은요? 거기는 절대로 안 되고요. 저는 어떤 바람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이신 거죠? 그럼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승부수를 던진 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분의 정치적인 어떤 포텐셜, 잠재력이 터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 작가님 인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돌아옵니다. 평안한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문빠 너희들은 환자야. 치료가 필요해. 기생충 전문가로 유명한 단국대학교 서민 교수가 문빠가 미쳤다라는 글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뜨거운데요. 서민 교수 직접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민입니다. 네, 일단 이런 글을 쓰게 된 배경이 뭡니까? 제가 문빠에 대한 문제점을 좀 오래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계속 문빠 사이트를 다니면서 그들의 이제 삶을 좀 관찰하다가 이제 좀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해악을 끼치겠다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됐습니다. 그래 특별한 계기는 있었습니까? 또 특히 뭐 미쳤다, 환자다, 치료까지 필요하다라고 말할 정도에? 그 전에도 계속 정말 자기랑 의견이 조금만 다르면 적폐로 몰고, 그러니까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써 싸운 사람들까지 적폐로 모는 걸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낚싯배 같은 경우도 낚싯배로 인해서 막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잘했다, 나라다운 나라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 급기야는 중국 경호원이 기자를 폭행한 거에 대해서도 맞을 짓 해서 맞았다고 되게 환호하는 걸 보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병이 정말 깊어졌구나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도 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글을 썼습니다. 문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 문빠. 근데 이분들이 낚싯배 사고 이번에 기자 폭행 등등에서 보인 반응이 도를 넘었다. 네. 도를 넘었다고 평가하시는 그 구체적인 근거는요? 어쨌든 폭행은 기본적으로 나쁜 일이고요. 근데 저는 세상에 맞을 만한 일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폭행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자가 맞아서 크게 다쳤다. 그건 당연히 중국을 욕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항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기자들을 욕을 하면서 잘 맞았다 아니면 어떤 분은 또 정당방위라고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점점 떨어뜨리고 앞으로 해롭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위기감을 느꼈죠. 그러니까 문빠의 존재가 문 대통령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문바들의 극성 때문에 질려서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하. 특히 이제 민주당 경선 때가 이제 그때도 그랬었는데요. 예. 뭐 사실 이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고 존경할 만한 분들인데 예. 문바들이 그들마저 적폐로 몰면서 욕을 막 해대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들 지지자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 진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돼도 안 찍겠다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안 찍진 않았겠지만 예. 다른 후보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것이 너무 당연시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네. 더 놀라웠던 건 이거예요. 네이버 같은 그런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 조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검색어 조작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어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리한 기사가 나잖아요. 예. 그러면 해당 사이트 URL을 딱 링크를 하고 예. 자, 이리로 가서 댓글 조작하자고 얘기를 하면 또 우르르 몰려가서 조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일부 문바가 이렇게 말해요. 야,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게 국정원하고 다를 게 뭐 있냐 그랬더니 예.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쪽 보수도 이걸 하는데 우리라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뭐 있냐. 예.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하는 거 보고 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얘네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문바의 문제점을 이제 통탄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 이제 제가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 만나서 이제 문바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예. 그분은 저보다 더 문바를 걱정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선생님 그러면 글이라도 한번 쓰시죠 그랬더니, 무섭대요. 무섭다? 네. 그래서 이 글은 내가 써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언론, 학자, 정치인들마저 문바가 무서워 눈치를 보는 판국이니, 문바야말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글을 그래서 쓰신 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왜들 그렇게 무서워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언론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 자기 구독 부수가 떨어질까봐 문바와의 싸움을 피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교수들 같은 분들 중에서는 의외로 멘탈이 되게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 사소한 비판에도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예. 멘탈이 정말 강해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거죠. 네, 네. 이처럼 아주 독특한 색깔로 지나치다고 지금 표현하신 강한 충성도를 갖게 된 그런 이유나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갑자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예전에 이제 돌아가시고 뭐 그랬던 것들이 다 이제 기자 때문이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이제 정설처럼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못 지켰으니까 문 대통령이라도 지키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갑자기 이제 기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좀 이해하기 힘든 멘탈인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했는데 잘 이해를 끝내 못했어요. 예, 예. 지금 그 글을 쓰시고 나서 댓글이 또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네. 서민 교수 기생충만 보더니 기생충 같아졌구나 뭐 근데 이런 식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댓글에 대해서는? 그 댓글이 제가 쓴 글에 논지를 반박하는 거는 별로 없고요. 주로 이제 인신공격 같은 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제가 옳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참고로 그런 댓글을 되게 좋아하고요. 저 욕하고 외모 욕하고 기생충 욕하고 이러는 걸 되게 좋아해서 댓글을 다 일일이 달아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예. 너무 많이 달려서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멘탈이 강하다고 하시는 거로군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예. 중국에서의 기자 폭행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조금 정확한 사실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주장을 폈다가 혹시 이게 정당방위 아닐까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가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우리 서민 교수께서는 그런 조기숙 교수의 주장에도 동조하는 문바들이 너무 많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조기숙 교수는 서민 교수의 글에 대해서 법률가하고 상담해 보니까 문바가 정신병자라고 하는 주장도 명예훼손이다라고도 지금 반박하고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일단 학자가 이렇게 이 정도 비판에 고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자신의 비판은 늘 정당하고 뭐 자신에게 가해지는 비판은 뭐 항상 문제가 뭐 고소하냐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아무리 욕해도 저는 고소 같은 거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고 사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좀 기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뭐 별다른 대응은 안 하실 거고요? 저는 전혀 대응을 안 할 거고요. 제가 이제 SNS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대응할 만한 방법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도 도가 지나치다 싶은 그런 문바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하는 글을 쓰시겠다 이 말씀인 거죠? 네, 한번 쓰니까 이제 한 번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댓글 몇백 개를 분석하면서 이들의 이제 삶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 그 분석글을 한 다음 주 정도에 올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저희도 한번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국대학교 서민 교수였습니다. 서민의 그 기생충 어제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글은 정말 많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혐오하는 정신병자라고 했죠. 혐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기숙 교수님께서 좀 생각이 좀 맞았습니다. 저희도 어제 방송에서 법적 대응 검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소송인단 모집을 해가지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숙 교수님이 대표 소송인으로 대표 원고로 이름을 올리시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 앞으로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어제 이미 변호사들 통해서 법률 자문은 어제 이미 검토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을 어떻게 할 건지,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느냐. 지금 언론이 문바, 홍위병,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시민들입니다. 문바, 이기 이전에 시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바라고 해서 특정 집단이 어떻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은 특정 집단으로 분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건 반인권적인 처사인 거고, 중요한 거는 서민 씨 칼럼 같은 경우는 정말 인간에 대한 혐오를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혐오 정서가 가득하죠?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도 검토했는데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변호사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민형사 소송만 제기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됐고, 실무 진행하는 대로 계속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아마 그러면 같이 소송하실 분 혹시 계시면 또 말씀 모집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우리 집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네.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줄 아나 봐요. 집권 1년도 안 되는데 아직 지금 벌써부터 이 난리를 쳐서 참 앞으로 4년을 넘게 이렇게 계속 싸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법원에서 있었던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다 관여하고 할 수 있는 것 같더만. 그리고 당신 옛날에 부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관여할 수 있는 것 같더만 왜 안 해주냐. 이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은 하는 거잖아요. 법원의 판결도 대통령이나 외곽에 힘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게 되면 판결도 뒤집힐 수 있고.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기절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종석 선생님 말씀처럼 본인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해주면 그래 그럼 우리만 혼자 죽을 수 없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오히려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더 심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가 이제 그 독립화되고 사법부가 정상화돼서 이 법리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할 일이 없겠네 이렇게 믿을 텐데 그렇죠. 무슨 얘기냐 다 할 수 있으면서 사실은 지가 빠져나가려고 우리 남편만 죽이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분이 생각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개가 도망가니까 직원들한테 잡아오라고 하는 걸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보듯이 어떤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힘이 있는 것이고 그 힘을 가진 사람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분이 뭔가 그 폭탄 선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터뷰 그 CBS 측하고도 인터뷰 해가지고 그 내용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궁지에 지금 거의 이제 몰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제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있을 거다라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남편이 법정에서 그러니까 진술을 좀 번복하도록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한다 그러고 뭐 막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다. 그건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뭐 원세훈 전 원장이 글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지 모르겠으나 예. 제가 보기엔 두 사람의 관계는 뭐 이렇게 끈끈하게 존경하고 이런 관계보다는 예. 그러니까 이해관계로 맺어진 사이라고는 봐요. 저는 존경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존경하는 분들은 같은 곳에 있어야 돼요. 아, 예. 그런 맥락에서. 그럼요. 존경하니까 서로 돈독하게 우위를 갖고 격려해주면서. 옆방에서. 예. 자, 최 변호사님. 예. 우리 듣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등등의 지금 혐의가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은 형이 어떻게 될지. 원세훈 씨는 지금 어느 부분까지 다 모아져가지고 기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걸로만 봐도 최소한 국고 손실이 지금 수십억에 달하는 건 맞고요. 예. 그걸 다 본인이 지금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 게 최소한 국정원 안가의 인테리어비 10억 들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거. 예. 그 다음에 스탠포드에다가 20억 갖다 준 거. 이거만 해도 30억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그 금액도 금액이지만 죄 질 자체가 굉장히 나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징역 10년 이상을 각오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렇죠. 그러면 이미 4년 받아놓은 게 또 있잖아요. 플러스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형량을 가지고 누가 더 만나 경쟁해야 될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 박근혜, 최순실, 원세훈. 거기다가 들어가게 되면 이명박까지. 오호. 큰일입니다, 정말. 이분들은 본인들이 생각할 적에 이 법이라는 걸 굉장히 우습게 알고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별게 아닐 거라고 착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보통 죄가 아닙니다. 역사상 이런 죄로 이렇게 돼가지고 재판받는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저는 안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무기 받은 두목들이 나이 들었고 한 60이 넘었고 이렇게 이제 횡령을 심하게 갖고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횡령도 죄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이제 어디 변호사한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안에 있는 경험 많은 무기수들한테 물어봐요. 만주 변호사님. 예,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그 조폭들 웃으면서 그래요. 영감님, 그냥 여기서 관짝대서 나가세요. 근데 그렇게 될 분들이에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요. 빨리 진짜 마음을 바로 먹고 누가 시켜서 했는지를 다 사실대로 얘기하셔야지 그나마 좀 줄어들지. 실질적으로 이제 원세훈 원장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사실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대통령 모르게 대통령의 지시 없이 자기가 했을 리 만무인 일들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국정원장의 지휘에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네. 라고 하게 되면 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다 알아서 한 거고 내가 이렇게 한 건데 왜 이게 문제냐 이렇게 지금 나올 거잖아요. 여태까지는. 있었죠. 예. 그러면은 본인이 정말로 대통령도 모르게 대통령의 그 그늘을 등에 업고 마음대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형이 훨씬 더 무거워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본인이 그나마라도 비빌 때는 사실은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이러한 지시가 있고 이런 걸 원하는 것 같고 또 독대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나는 국정원장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하는 게 이분의 전략이 돼야 되는 거죠. 우병우가 하는 거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병우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정수석의 고유 권한이다. 고유 업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속되고 나니까 사실은 시켜서 한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가 하는 걸 따라서 해야죠. 거기 최고의 전문가 아니에요, 윤석열이. 그렇죠. 그런데다가요,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 없이 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독대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는 대북 공작 활동 거의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예, 한 게 지금 드러나는 게 이제 이른바 국내 이제 공작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것도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보고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서 멀뚱멀뚱 얼굴만 보고 밥만 얻어먹고 왔습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자, 그렇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훨씬 그게 더 가능성이 높죠. 안 그러면 그냥 1년에 한두 번 만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현재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가 들어가니까 국정원이 청와대에다가 요청을 해서 댓글 수사팀, 검찰에서 운영되고 있는 댓글 수사팀을 해체하라. 이 문건까지 나왔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사실은 이 최순실 건으로 탄핵당할 가능성보다 이 건으로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혹시 잘못되면 탄핵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최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그 퍼즐이 맞춰져 나가는데 MB가 댓글 개입을 통해서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 출범하면서부터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방식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건은 정말로 그런 배경이 있지 않으면 국정원이 감히 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모르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자기들 나름대로 좌파를 척결하고 국익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명박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일일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으로 당선된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나는 될 거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하면 그럼 댓글 이거 한 사람들 다 수사해갖고 처벌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하면서 이걸 잘라버리는 게 훨씬 더 논리에 맞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금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검사가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성향입니다. 이거는 누구누구 라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운동권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점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맞게 보고서를 올리는 거고 국정원이 대통령한테 올리는 보고서를 대통령이 불편한 얘기를 거기다 올릴 일은 없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얘기를 올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 대목에서 생각이 났던 게 과거에 지금은 다 잊어버리셨지만 최동욱 검찰총장이 후보자로 추천된 거는 이명박 때였습니다. 임기 때로 따지면 박근혜 씨는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었고 그렇네요. 이명박 재임 시에 임기가 만료돼서 최동욱 총장이 추천이 되거든요. 그때 검찰총장 추천 그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미 세 사람이 선정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박근혜 씨 쪽에서 후보들을 바꿔라라는 요구를 했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버렸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때 박근혜 씨가 속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검찰총장 후보자가 김학의 씨인데. 김학의. 그 유명한 별장 성접대 사건의 김학의 씨인데 그 아버지가 예전에 군 출신이어가지고 박정희 씨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시키고 싶었는데 관련 절차가 진행돼 버려서 이거 어쩔 수가 없으니 그 사람을 법무부 차관에다가 앉혔는데 그 사달이 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대신에 법무부 차관 했는데 법무부 차관으로서 이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고. 그때 이제 그게 드러나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씨 입장에서 왜 검찰총장 후보부터 그러면 관여를 했어야 됐을까? 그거는 당장 검찰총장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해야 될 일, 막아야 될 일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을 중요하게 댓글 사건으로 봤다. 이것도 처음 출범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캠프. 캠프하고 국정원하고 일정한 정보 교류를 계속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1년 9월 2일 날 MB와 박근혜가 둘이 독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리고 9월 9일 10일서부터 댓글이 확 늘어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원세훈 전 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면 본인이 굉장히 위기가 오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스탠포드 대학으로 이제 그 도피할 생각까지 다 도피 자금까지 다 보내서 이제 준비를 한 거고. 자, 그래서 원세훈 전 원장 개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안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다가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해서 당신을 지금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고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보고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결정을 잡았고 나중에 자기를 치려고 할 때 역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자료도 축적하면서 계속. 그래서 저는 원세훈 전 원장 측과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직접 보고하고 그런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핵심 그 참모하고는 계속 어떤 정보 교류가 이루어졌고 뭔가 이렇게 공유가 된 상황에서 계속 일이 진행이 됐다. 그 상태에서 집권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그 꼬리 자르기 작업에 이제 들어간 거죠. 수사와 관련해서. 당시에 캠프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선거 전 와중에 드러난 사실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왜 그 국정원녀 댓글 사건이 소위 터졌을 때 그거를 박근혜 씨가 토론장에 나와가지고 경찰이 아무 일 없다고 발표할 거다라고 미리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발표를 했고. 그러고 나서 발표를 했고. 이거는 내부적으로 내통을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드러난 일이지만 당시에 경찰이 또 국정원에다가 보고를 하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흔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을 보면은 어쨌거나 이 댓글 공작은 국정원이 컨트롤을 했다라는 게 상당 부분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그 김하영 씨 것만 봐도 그거 분명하네. 그리고 그것을 밤 11시에 김용판 그 서울청장이 느닷없이 그 중앙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시점에 또 토론을 나가서 이거 봐라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일들이 앞뒤 정권의 어떤 연계, 그다음에 국정원 입장에서는 막상 박근혜 씨가 당선된 뒤에는 환호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을 세웠다고. 그 영화 더킹 보면은 좀 줄을 섰는데 그쪽 대통령이 되는 순간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우리를 찜찜하게 하는 데가 있으니 이거는 인사로 정리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당연히 했겠죠. 예. 요때도 국정원장은 원세훈이었었나요? 아니죠. 이거는 2012년에 했고 아까 얘기했던 그 댓글 그렇죠. 예, 마지막까지 국정원. 그리고 MB가 그만두면서 국정원장도 그만두고 이제 넘어갔고요. 네. 야, 근데 그 대통령에게 직보된 보고서를 보면 정말 꼼꼼하게 적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할 수 있을까요? 검찰 내부를. 그러니까 이 국정원이 안 그래도 이 정보관들을 통해서 정보 수집을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그런데 그 시기에는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 정권 교체기고 또 이 댓글 관련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보건대는 뭐 총력을 기울이다시피 해서 정보 수집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걸 틀어막지 않으면 국정원 자체도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도 지금 굉장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탄핵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권에 굉장히 총력을 기울인 당연히 그러니까 뭐 보고서 이 분량도 지금 엄청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굉장히 자세한 그런 그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재밌는 게 국정보고서의 수사팀 관계자들을 윤석열 키즈. 그 윤석열 그 지금 중앙지검장이 좀 세게 수사를 밀어붙이고 수사를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국정원 그 수사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최동욱 총장이 직접 윤석열 검사를 팀장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팀을 꾸려서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내가 막아줄게.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자기가 그 아래 그 팀원들을 꾸리지 않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본인과 잘 통하고 수사 능력이 있는 젊은 검사들을 뽑아다가 일을 했고요. 그 친구들이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문건에 보면 저는 두 가지 부분이 재밌었는데 하나는 그 지금 반부패 비서관으로 간 이번 정부에서 간 박형철 부장검사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박모 검사를 선두로 둔 다음에 좌천을 시켜야 된다. 이런 디테일을 한 조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로 둔 다음에? 선두. 동기들 중에 제일 좋은 자리, 딴 친구들이 볼 때,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이런 자리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매겨야 된다. 그래야 표가 나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조언을 하거든요. 상당히 검찰 내부로 잘 들여다보고 있었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인사권을 장관이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검사의 인사권은 당연히 법무부 장관한테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동안에는 검찰총장이 상당 부분 다 좌지우지했고 그걸 통해서 또 그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 집단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왔었는데 여기는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이고 당시에 검찰총장이 최동욱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씨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황교안이 말을 잘 들으니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황교안 씨는 요 초반에서부터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고마운 일을 해준 사람이에요. 자기 선거 과정에 찜찜한 것도 털어줬지. 나중에 통진당 해산시키면서 그 토론 과정에서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던 이정희 씨 문제도 털어줬지. 그러니까 총리를 안 시킬 수가 없었군요. 그런 추정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요즘 황교안 씨는 저기 그 압구정동 그 갤러리 앞에 뭐 카페 자주 나온 그 출몰 한다는. 왜요? 거기가 이제 그 전에 그 종편에 보수 패널로 있던 분이 그 카페를 운영한대요. 친한 사이구나. 친한 사이고 이제 거기 그 카페 룸이 한두 개 있는데 거기서 모 시장 출마설을 거기서 이제 몇몇 의논하고 있는데 참 그 의논하는 대상들이 가관이 아니에요. 제가 또 거기 가봤죠. 현장을 하고. 근데 정작 홍준표 대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극보수 진영에서는 최강팀 아닌가요? 최강팀인데 이제 또 홍준표, 그분 또 홍을 좋아해갖고. 근데 그 홍이나 도찐개찐이에요. 참, 귀여운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유해 씨가 진짜 막강한 후보를 그렇게 아웃시키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난 유해 씨 서울시장 나오면 찍어주려고 했는데 복권이 안 돼갖고 투표권이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유성옥 전 심리전 단장은 장문의 고백서에서 MB가 가장 잘못한 일은 원세훈을 국정원장 시키는데 이 유성옥 씨는 누군가요? 심리전 단장.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기소돼서 같이 재판받은 사람인데요. 댓글 공작을 실제로 집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원세훈 원장 밑에 있었던. 그렇죠. 바로 지시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장문에 이 글을 쓴 이유가
본인이 어쨌거나 살아야 되니까 내가 나 혼자 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려야 되겠는데 그냥 짧게 얘기하면은 검찰이 필요한 부분만 받아 적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디테일하게 다 적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정두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원세훈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정두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아닙니까? 원세훈 원장하고 20년 이상 같이 근무했어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무원, 자기도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이고 서울시 부시장도 해봤는데 저 사람은 그런 거 시키면 안 되는 사람인데 시키더라. 그러면서 다른 인사와 관련해서도 얘기하면서 정두원 씨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김재철 씨를 MBC 사장 시킨 문제도 자기가 봤는데 이거는 정말 그 감이 안 되던데 꼭 시켜도 그런 사람만 시키더라. 이렇게 정두원 씨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인사를 했을 당시에서부터 이명박 씨의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라고 하는 거는 원세훈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아주 무모한 막무가내식 충성심. 그러니까 시키는 일을 뭐든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승장구한 거잖아요. 순수한 의지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치라는 거는 순수한 의지를 망가뜨리고 또 발목을 잡고 조롱하고 냉소하고 이런 거죠. 근데 그거를 안철수 대표가 이겨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 볼 때는 만신창이 일보 직전에 가서 정말 피눈물을 삼키면서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전 작가님 지나온 얘기지만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였을 때 지금의 그 박원순 당시 후보는 5%도 안 나오는 그러니까요. 최약체 후보였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안철수 당시 일반 민간인이지만 안철수 당시 같은 경우는 5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만약 시계를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 본인이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게 맞았다? 저는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안철수라는 한 개인이 볼 때 우리 정치에서 늘 지지율 싸움으로 할 때 그거를 부수고 싶었던 것도 자기의 새 정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즉 5%의 지지에 대해서 50%가 양보하고 물러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가 갖고 있던 어떤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권자들은 그때 열광했죠. 그래서 삽시간에 순식간에 눈을 떠보니까 대선 후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대선에서도 이제 당시에 문재인 후보에게 이제 양보를 했었는데 이런 양보의 정치에 대해서 열광했던 유권자들을 잡아두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정치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요, 진짜. 그렇죠. 즉 자신의 장점을 살렸어야 돼요. 안철수가. 근데 안철수 대표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의 장점을 오히려 버리면서 민주당에 입당하고 또 민주당을 탈당해가지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이 호남 쪽에서도 그분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정말 오래 하셨고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으니까 요새 말로 그런 분들하고 다시 손을 잡은 데서 안철수의 패착이 있었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하는 행보를 보면 참 고난의 행군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마 그때 꼿꼿하게 자기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면 지금 굉장히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전영욱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이제까지 여러 이제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정치를 깊게 이해하고 깊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정치인 안철수로서 가장 잘못된 선택이 뭐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부터 이게 민주당에 들어간 거였다고 생각해요. 지금 안철수는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갖고 있었잖아요. 즉 5%에게 양보할 수 있는 안철수 대표였고 또 문재인에게도 하나의 양보를 했던 여러 가지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새로운 정치의 그 틀을 스스로가 깨버린 거예요. 그거는 마치 유리 그릇과 마찬가지로 아주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안철수의 이제 그 잘못된 행보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민주당에 들어가지 말고 중도 진영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갖고 정치 계속 하는 게 맞았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냥 무소속 정치인으로 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안철수 대표로서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사람들을 이제 하나둘씩 모아가지고 지금 안철수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거는 지금 몇 명이겠어요. 그 이상의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으면 그냥 오지 말라고 해도 제발로 걸어 들어오는 게 새를 보고 새불림을 보고 오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그 비정치적인 행보만을 걸어왔다는 거 또 그것이 안철수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도 TV 토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거는 아니잖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만큼 정치인들에게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제 김성민 씨가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회사에서 했던 일 또 작가의 시선 전용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눈길에 조심하셨어요? 그럼요. 무사히 오신 거 보니까 조심하신 것 같아요. 뒤꿈치부터 뒷구서 따박따박 걷고 있어요. 운동 신고 오셨어요? 네. 조심해야 돼 진짜. 네. 그래도 생각보다는 오늘 그렇게 미끄럽지는 않네요. 날이 풀려갖고. 그러게요. 다행히. 어저께 살얼음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괜찮아서 다행이에요. 전 새벽에 평상시보다 한 10분 15분 더 빨리 나왔거든요. 왜냐면 이제 어제 눈이 왔고 길이 막혔을 줄 알고. 회사에서 사람들이 차를 안 갖고 왔나 봐요. 차가 평상시에 반으로 줄었어요. 그 길이 안 먹히더라고. 원래 새벽에 뭐 안 막히는데 뭘 또 그렇게 엄살을. 며칠 전에 막혀갖고. 자, 오늘 시선 어디에 꽂히셨어요? 우리가 그 과거의 경험에 거기서 이제 벗어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는 차가 막혔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 안철수 대표의 어떤 승부수, 이 전 당원 투표에 이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그 바른정당하고의 통합을 걸겠다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냉소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만하기도 하죠. 그동안은 이제 안철수 대표가 보여줬던 아마추어적이고 또 오락가락하는 행보라든가 그러면서도 또 정말 답답하다 하고 그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게 되는 이런 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첫째 정치라는 거는 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정치인이 걸 게 뭐가 있겠어요. 생물학적인 목숨보다 정치적인 목숨이 더 막중한 거거든요. 생물학적으로 죽어도 정치인은 정치인이지만 정치적 생명이 죽으면은 더 이상은 이제 한 인간으로서도 잊혀지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는 승부수를 띄운 거죠. 그렇죠. 그건 제대로 된 딱 느낌은 오세요. 승부수를 띄운 게. 당연하죠. 이것보다 더한 승부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냉소적으로 보고 냉소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 중에 또는 정치인 중에 진짜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혹자는 그러죠. 딱 전당원 투표에 붙였다 하니까 오세훈 시장의 그 투표가 생각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이제 오세훈 시장 못지않게 이제 끝나는 거다. 패망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안철수의 선택이 오세훈 파트 2냐 아니면 정말 정치적인 기적이냐. 저는 안철수가 폭망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하나의 승부수를 띄우고서라도 이 정치판을 떠난다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즉 성과가 없을 거라고 예측하세요? 저는 반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당원 투표에서 얼마나 이제 동원력을 갖고 있느냐, 또 대표가 모바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승부수도 있긴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안철수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정치적인 팬덤이 그렇게 공고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은 박근혜 팬덤이라든지 그 문재인 팬덤이라든가 그래서 정치인이 이런 승부수를 띄울 때 가장 이제 뒷 배경을 받쳐주는 거는 정치인의 즉 강력한 지지력. 네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여기까지 나갈 수 있는 정치인의 어떤 강력한 팬덤인데 그 점에서는 부족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의 정당이 갖고 있는 아주 묘한 그 얼치기 지역 그 기반에다가 또 그러면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는 저는 문제는 있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시선도 있어요. 좀 이제 고만했으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꽤 많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안철수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구태화의 이별을 얘기를 했지만은 국민들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다 호남 출신 정치인들을 다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분들도 반반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어떤 친노계로부터 이제 홀대를 받았던 그 구원이 있어서 지지한 분도 있지만 진정한 이 나라의 새로운 정치를 저희 업계에서 아마 IT 업계에서 이제 일을 하시니까 아주 희귀한 일로 선망의 대표였는데 왜 정치에서는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즉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정치를 하더니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정말 저도 궁금해요. 그렇죠. 정치 DNA가 없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이 왜 정치에만 들어가면 저렇게 망가질까? 이게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일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정당 정치에 함몰했기 때문이에요. 이 정당이라는 곳에서 구정치에 자신을 담으면서 자신의 컬러와 자신의 장점을 잃어버리는 것. 이런 점에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정당 정치에서 새로운 길을 진즉 갔으면은 지금과 같은 고통은 없었을 거다 이렇게 보죠. 사람들이 떠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는 이제 안철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치인으로서 약점 아니에요? 저도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방송에서. 네. 근데 그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정치인들도 나빠요. 이 국민의당이라든가 몇몇 안철수 대표와 달쌈스벳이에요? 네? 달쌈스벳? 달면 삼큐 쓰면 맨날 달쌈스벳. 그런 것도 그런 게 크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은 좀 약간 이런 말씀을 제가 너무 심하게 할지 모르지만 약간 거지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요? 네. 충격. 제가 뭐 자유한국당의 전전당에서도 느꼈는데 예. 돈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서 너무 돈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밥을 어떤 걸 사주잖아요. 뭐 설렁탕을 사주면 째째하게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설렁탕을 사준다고 호텔에서 내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었고 또 이제 전에 이제 뭐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직업을 가졌던 분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그렇게 술을 퍼마시고 나서 대리도 안 불러주고 그다음에 갈 때 봉투도 안 주고 이럴 수 있냐? 아니요, 저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안철수 해요? 많이 하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그 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니 그렇게 돈도 많은데 좀 풀지. 그런 얘기 저도 들었어요. 쓰지. 그런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네. 그리고 뭐 누구 뭐 이렇게 이 차도 좀 사주지. 예. 기사도 붙여주지. 물론 요즘 밥도 잘 산대요, 근데.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아니 늦었다기보다는 저는 밥을 사달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굳이 내 밥그릇 내가 채우고 내 밥 내가 사 먹으면서 정치를 해야지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지. 정말 저기 참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맨날 남한테 밥 사달라고 하고 안철수 제가 한마디 해도 돼요? 밥 사준 사람 아니잖아요. 네 입으로 들어가는 밥 네 돈으로 먹으라.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밥을 사달라니까 그러니까 요새 말로 내 팔 내가 흔들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팔 네가 흔들고 이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런 점에서 안철수 대표의 어떤 이 돈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를 일종의 그 돈주머니로 보는 시각 이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맞아요. 저는 오늘 그런 컨셉 거를 좋아요. 너무 봤기 때문에 오늘 컨셉 좋아. 네 밥 네가 먹으라. 속이 다 시원하네. 후원금 달라고 그러고 후원금으로 밥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보면. 그리고 왜 정치인들이 맨날 호텔에서 좋은 밥을 먹어야 돼요? 맞아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먹는 밥하고 똑같은 수준의 밥을 먹어야 돼요. 예. 저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전전당에 있을 때도 제발 이러지 말아라. 거지냐. 3만 원에서 5만 원 올리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러고 이랬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전당에서 왜 어떻게 자기의 지역구에 있는 지역 구민보다 더 좋은 밥을 먹어야 되냐. 그 지역구의 수준에 맞게 먹어야 된다. 물론 강남 지역구 라면 강남 수준에 먹는 거 제가 뭐라고 저는 하잖아요. 강남 지역구입니다. 글쎄요. 강남 좌파일 뿐이죠. 자,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 둘이 만나면 지금 이제 유승민 대표 흥분했어요. 유승민 또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의 경우는
지금 뭐 이렇게 잃을 게 없어요. 예. 안철수가 잃을 게 없다 하지만 진짜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유승민이잖아요. 아니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선언하면서 갈 길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유승민 대표는. 그렇고 또 안철수 그 대표가 시간 많아요. 괜찮아요. 이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안철수라는 한 정치인이 여기서 상처를 입고 또 마침내 정치적인 목숨을 정말 단두대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했지만 그는 이슬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라진다 한들. 근데 이제 유승민 대표의 경우는 계속 이렇게 눈치 보다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뭐 신중하게 대처하겠다 이러면서 간을 계속 보다가 진짜 간철수가 아니라 간승민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오늘 뭐라고 하냐면 적극적으로 이제 뭐 만나보겠다 이런 이제 러브콜을 보내는 거는 뭐 이제 창구를 통해서 그렇죠. 뭐 만나겠다. 유승민 대표는 아마 지금 이제 계산기를 이제 두드려 본 거예요. 일단 이 통합이 됐으면 누가 대표가 되면 좋을까 이런 여론조사에서 유승민이 안철수를 앞섰잖아요. 앞섰어요. 그런 점에서 매우 한껏 고무돼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안철수쯤이야 이런 식의 굉장히 이 유승민 대표는 마초 기질이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마초 기질이 여러 차례 있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마초 본능이 되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정치인들 좀 알로 보는 기질도 있고. 그런 거 있죠. 내가 굉장히 똑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자신을 던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정치라는 거는 행동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맞아요.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있다가 이러다가 내가 또 이렇게 또 여론조사라는 건 언제 또 뒤집힐지 모르는 거니까 지금 빨리 깃발을 꽂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오늘 강력한 멘트를 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한번 우리 합당에 대해서 절차도 알아보자 이러는데 정치는 제가 맨날 다큐라고 하면서 예능이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드라마라는 점에 있어서 누가 더 드라마틱하게 정치적인 행보를 가느냐 이런 점에서는 지금 안철수가 상당히 앞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통합 반대편 박지원 전 대표가 3, 4등이 합동하면 꼴등된다. 근거와 논리적 근거는 없는데 뭔가 말이 그럴듯해 보여요. 지금 이제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그분은 뭘 갖고 있다. 또 그분은 뭐가 풍부하다. 뭐 이런 거에 뭐라는 건 아마 뭐 그분이 특출한 정치적인 팬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뭘 갖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박지원 대표에 대해서 만만치 않게 보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치인이 자기 소명을 다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라져 주는 거예요. 네? 사라져 주는 거. 그 전에 저는 호남을 위해서 이분이 좀 사라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17대를 끝나고 그만둔 김용갑 의원인가요? 삼선하고 떠난 분. 여의도 보면서 나 할 만큼 다 했다. 이게 무슨 마르고 닳도록 대를 이어서 할 직업이냐 하면서 던졌을 때 그분이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좌파나 진보 중에서 보수 꼴통이라고 표현했었거든요. 근데 떠날 때 깔끔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지가 완전히 틀려지더라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분하고 같이 상임위를 했던 김용갑 씨 맞죠? 김용갑 의원 다 그때 열린우리당 의원들조차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상임위를 해보면 10분 전에 딱 와서 있으시고 그다음에 아주 깔끔한 분이에요. 멋진 보수였어요. 지나보면. 그리고 이제 김용갑 의원하고 저거는 참 잘 지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등을 돌려서 저를 무지무지 미워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친했나요? 그분하고? 그분은 대단한 박근혜 친박. 그렇지만은 그분이 최근 들어서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다. 박근혜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럴 줄 몰랐다. 그럼요. 그래서 처절한 어떤 반성문을 쓰셨는데 저는 그런 것이 노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노 정치인은 사라져 줄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 마지막 이제 권력을 줄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나 유승민은요? 거기는 절대로 안 되고요. 저는 바람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이신 거죠? 그럼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승부수를 던진 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분의 정치적인 어떤 포텐셜, 잠재력에 원해서 안철수를 지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2016년에 총선 때 국민의당 안철수 바람이 분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호남에 계신 분들이
무능하지 않다. 무책임하지 않다. 그러나 어설프다. 하지만 어설픈 거는 자신이 아주 고된 훈련을 통해 가면서 정말 도제 밑에서 이 호남이라는 도제 밑에서 그 정치 집단의 도제 밑에서 고생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신 분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안철수의 승부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도 열고 눈도 열고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 안철수 전격 분석. 네. 일단 매우 독특한 캐릭터의 그 정치인이죠. 예. 첫째는 그 모든 캐릭터가 이 반정치적이에요. 안철수는. 그러니까 골방의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예. 그리고 사람이 떠난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치인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인파워먼트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신을 도와주는 지지 세력 혹은 정치인들에게 당신은 뭘 해달라고 확실하게 임무를 줘야 돼요. 아, 그게 임무임과 동시에 신뢰.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여기서는 손을 띄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안철수 그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마지막에 했던 거는 나 홀로 뚜벅이 그러니까요. 유세였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 할 거를 지정해 주지 않은 채 나 혼자서 김사과처럼 뚜벅이처럼 돌아다닌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선거 운동으로서는 상당히 비조직적이고 원시적이고 무모한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최정직 교수가 이제 안철수의 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을 그만두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나의 역할이 없었다. 나의 주장과 나의 아이디어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분의 역량을 극도로 썼으면 어마어마한 역량을 보였을 뿐인데. 네, 좋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할 일도 또 자신이 갖고 있는 후보로서의 말하자면 내 대신 보낸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 주변에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에 임종석 실장을 보냈는데 사람들은 그걸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대신에 왔다고 했지만은 안철수는 그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정치계에서 매우 독특하고 이제까지 전례 없던 캐릭터의 정치적 신데렐라였다. 이 신데렐라는 또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이제까지 이 정치 쪽에서 이렇게 볼 때는 계단을 밟은 정치인들이 대선 후보가 됐어요. 근데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볼 때 방송에서 무릎팍도사라는 방송에서 떠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능이 키운 이 정치 스타라는 점을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극복을 못했던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승부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글쎄 옷이다 될까요?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 분야에서 네. 뭔가 바이러스 퇴치기 백신 분야에서 이미 일가를 이루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위인전에 나올 정도로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에 실렸었죠. 투철했던 분이었고 그다음에 2011년에 서울시장 도전한다 그럴 때 무척 신선했고 그렇죠. 50%인데 이런 게 정치적으로 그대로 와갖고 여기서 잘 살렸으면 어쨌든 정치도 외부에서 신선한 충격이 올 필요가 있을 때였었거든요. 네. 저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참 그 안쓰러운 건 뭐냐면 이분이 정치를 하지 않았었으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했을 거예요. 또 이제 여전히 스타의 위치에 있었을 거고. 근데 정치라는 데 뛰어든 거는 아마도 매우 순수한 의지가 아니었을까. 진정한 선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즉 자신에게 50%의 지지를 준 이런 국민들의 지지를 보면 이건 정말 안철수 새 정치에 대한 기대다. 기대였었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거부한다는 건 매우 오만하고 또 직무유기가 아닌가. 저는 이런 순수